우리가 어떤 종목,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소재 얘기를 계속 제가 많이 했잖아요. 소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소재가 어디 대부분이냐면 화학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롯데정밀화학이 요즘에 급등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는 안 했죠. 지난주에 제 방송 다른 데서 들으시는 분 있죠. 그분 여기서 다 들으시죠. 제가 이걸 읽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대한유한이 이런 것들 다 끼도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들 했잖아요. 대한유한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큐캠스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큐캠스고 그래요. 자, 설명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서 준비하시는 스텝에서요.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잠깐 제가 목이 아프니까 딴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펜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펜으로 해서 내가 여기다가 글씨를 쓰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태블릿으로 해놨더니 자, 화학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 소재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투자자예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다만 경험이 좀 더 많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들의 보고서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보고서를 볼까?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라는 거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요. 소재가 굉장히 센데 반도체도 소재가 더 세다고 말씀드렸죠. 화학 전반적으로 전기차도 소재가 좋고 배터리가 소재가 좋고 다 그래요. 그래서 소재들이 뭐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범용 제품에는 봤더니 파이프 필름이 있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있고 농업필름에서는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이 있고 엄망 자동차 범퍼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있고 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IT 관련 화학 제품 외장재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필름 이런 데들이요.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뭐 있었냐 봤더니 LG와 삼성 SDI 금호석유 LG와 삼성 SDI 금호석유 그 다음에 LG화 그 다음에 SKC 코오롱인더 자 여기 코오롱인더가 여기 떴네요. 코오롱인더 지금 대한유화 코오롱인더 금호석유 얘들 되게 좋아요. LG화학은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성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슈에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류 관련된 화학 제품 뭐냐 여기 보면 폴리에스터가 있고 우리 다 아는 보통 그런 것들이죠. 어떤 종목들이만 말씀드릴게요. 롯데케미칼, 하나종합화학, 휴비스, 그리고 카프로, 동서화학, 태강산업, 효성, 코오롱인더. 자, 그러면 여기 코오롱인더와 효성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제 그리고 대한유화 금호석유 4개의 종목이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동차 관련 화학 제품 뭐냐? 자동차 관련 화학 제품 봤더니 타이어에 금호석유, LG화학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엔진 룸 이런 데는 어디 들어가냐? 코오롱 플라스틱, 코프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도어록에 코오롱 플라스틱 그리고 탄소 섬유의 효성. 효성 또 나왔어요. 코오롱 아까 인더 나왔는데 여기는 코오롱 플라스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금호석유 또 있고요. 건축 관련 화학 제품 뭐냐? 하나케미칼 LG화, 코오롱 인더, 금호미스일, LG화, 국도화, SKC, 금호석유 이렇게 했네요. 여기 SKC가 또 있어. 그 다음에 기타 석유화학, 가성소다. 이 기타 석유화학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 중립에 어떠한 이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소재들을 어디서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소다가 있으면 하나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백과사로 이것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이 그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성칼륨에는 뭐예요? 유니드. 유니드는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유니드를 특별히 줄기차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유니드는 실적도 저평가야. 얘는 실적도 좋은 상황이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승리자 같은 LG화학 얘기하고, 애경유화 있고, 이수화학이 있고, 휴캠스, 남해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휴캠스가 있고 그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보면은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나왔네요, 다. 대한유화, 금호석유, 코오롱인더, 효성, 그렇죠? 중복해서 나오는 것들이요. 중복해서 SKC 이런 종목들은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 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얘들은 지금 보세요. 자동차, 건축, 기타 석유화, 뭐 탄소 중립, IT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이잖아요. 그러니 얘네들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붙여질 애들이에요. 그럼 한번 붙이면 그냥 돈 쏠림이 나타나서 주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그런 거로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냥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이 표를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펩 에큐먼트 스펜딩이에요. 왜냐면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장비 투자 지출이 보면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에요. 2017년도에 반도체의 빅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2021년도에 반도체의 빅사이클이다 올해 초에 얘기하다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도체에 대해서 좀 둔화된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투자 금액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대한민국이 훨씬 비율이 높아요. 이 투자 금액 자체로 비율을 따졌을 때. 이거는 뭐 인텔도 한대죠, 애플도 한대죠, TSMC도 한대죠.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에 지금 경쟁이 되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 증설을 왜 할까? 자, 투자 아이디어 할 때 삼성전자와 IT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그룹에서 240조 원 투자한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키움증권의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분 써주신 분이요. 자, 비메모리와 낸드의 캐펙스가 상향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부문에 3년간 200조 정도 투자 예상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캐펙스가 뭐예요? 자본 지출이잖아요. 뭐냐면 증설한다는 거예요, 증설. 고정자산 증설한다는 거죠. 장비도 사고 그렇게 해서. 증설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R&D에 40조 원 쓰고 M&A 자금도에 한 40에서 50조 정도 쓴다는 거예요. 자, 증설하는 부분은 어디를 제일 많이 할 거냐? 디램이 34조 원, 낸드가 35조 원, 비메모리가 41조 원인데 여기서 비메모리는 작년 대비 약 84% 증가하는 수준이다.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노라고 말을 했죠. 보통 몇 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몇 나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그 고밀도 칩 웨이퍼에 옛날에 100개만 했다면 지금은 1000개까지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정차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하려면은 고밀도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 장비가 들어가야 되죠. EUV 장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를 2020년도에 내년도에 총 12대에서 13대의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수혜를 입을 거예요. 요 섹터는. 그렇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낸드 뭐 얼마큼 투자하겠다, 어떻게 투자하겠다,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파운드리도 많이 투자한다고 했어요. 파운드리도요.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이 제일 많이 투자를 하죠. 왜냐면 TSMC를 따라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큰 폭의 수익성이 계산되는 쪽이 이쪽이다라는 거예요. 파운드리를 포함한 삼성전자 빈 메모리 부분을 가장 많이 투자한다라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작년에 2020년 11조, 작년에 12조, 요번에 내년에는 14조에서 15조 정도. 이렇게 투자폭을 계속 늘려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쭉 보면 제가 맨 처음에 화면을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보고 이렇게 증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삼성그룹의 240조 투자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까? 삼성전자의 호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삼성전자의 호재가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후방에 있는 기업들이 호재인 겁니다. 그 기업들이.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의 후방에 있는 기업들 EUV가 뭐고, 그리고 테스트 장비의 선두가 뭐고, 이런 거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만약에 모른다.
모른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 포털에 우리나라 EUV 장비 주도주, 후공정의 테스트 장비 주도주,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도 종목 얘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증권업협회에서, 그리고 증권감독원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쓴 거에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썼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낸드 업황 우려가 요번에 있죠. 요거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올해 4분기 중반부터 나올 거다. 보세요. 10월 실적 발표 나오면서요. 10월 중순부터 또는 11월 되면은 주가 반등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걸 지금 제가 픽을 한 거고, 요 자료를요. 전 여기에 오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갖고 있는 중소형주, 후방에 있는 중소형주를 최선호로 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키움증권의 자료에는 워닝아이패스, 테스, 에로티베크, PSK, KS텍 뭐 이런 종목을 해놨는데 이런 종목 말고도 많아요. 자, 이렇게 종목을 누가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이제 글을 읽었잖아요. 그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 테스다. 오늘 오르네요. 반도체 장비들 전부 다. 오늘 하필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오르네. SNS 때 또 오르나 그러면? 네? SNS 때. 이거에서 많이 올랐네. 오늘 뭐 이런 자료들이 돌아다녀서 그런가? 제가 돌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돌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자, 이런 뉴스들이 있다. 그러면 자, 테스의 현재 차트가 어떤 상황이냐? 일봉 보고, 주봉 보고. 자, 주봉으로는 꽤 조정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봉으로 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추세 상승했죠? 이거 추세 하락했죠? 그렇죠? 추세 하락 속에서 그냥 제가 대충 근 거예요. 그냥 선이 이렇다고 해서 근 거예요. 여기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급락이 이게 음봉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죠? 이게 음봉이요. 이 음봉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 무조건 사야 되느냐? 그랬어요. 100주 살 거면 50주 사도 30주나 50주 산다고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는 언제 사야 되느냐? 이렇게 올랐다가 얘가 이 밑으로 가지 않고 다시 가죠. 그러면 다 사야 됩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이건 이제 추세 전환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매매 기법입니다. 소위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는 매매 기법이에요. 우리 그 테슬라를 공매도 친 마이클 버리라고 있죠. 그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여기다 공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때렸다. 돈 벌었어.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더 올랐어. 그럼 이 사람은 손해본 거잖아요. 여기서 공매도 쳤으니까요. 그러면 더 올랐으니까 여기다가 공매도를 계속 칠까요? 내가 여기서도 공매도 쳤으니까 여기서 공매도를 계속 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물타기예요, 물타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갔다가 더 내려가. 그럼 또 공매도해. 더 내려가. 또 공매도해. 이런 식으로 해요. 요번에 테슬라를 이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얘를 거꾸로 얘기하면 매수할 때도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샀는데 더 싸게 샀으니까 내가 평균단가 맞춰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투자 그루들은 모든 책을 읽어봐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물론 이만큼 많이 올라갈 때 위에서 사면 안 되겠죠. 여기서 빨리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잔소리니까. 이해되셨죠? 이걸 보고 차트를 보고 수급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어딨나요 또? 없네.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썼는데 지워져 버렸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업종 분석 있잖아요. 업종 분석 보고 실적이 어땠는지 그거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T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오늘 몇 가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네이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자 이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요즘 뉴스가 이래요. 카카오 3천억 규모 상생기금 조성을 해서 꽃배달 등 뭐 이런 거 사업 철수한다. 네이버 카카오의 빅테크 결합한 추가 규제 카드는 뭐냐? 빅테크로 해서 급락을 했다. 카카오 한 주간 공매도 최대 거래가 발생되고 있다.
뭐 카카오 계열사가 150칼기에 문어발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죠. 기분 나쁘게요.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저는 생각은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규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네이버의 관련 이슈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소상공업 또는 협력사의 지원기금 조성을 한다고 했고 논란이 된 골목상권 철수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의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거래 실리면서 내려오고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1. 성장이 발판이 될 필연적인 구조조정이 이번에 나타날 되고 만약에 안 하면 안 된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는 21%, 네이버가 8.4% 빠졌는데 카카오가 훨씬 많이 빠진 거는 카카오를 공격한 게 아니고요. 카카오가 훨씬 더 스타트업, 개별 종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네이버는 수직 계열이라고 약간 대형주처럼 했어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둘이. 하는 일은 비슷해도 업종이 비슷해도 결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손매도를 했는데 그때 급락한 9월 둘째 주,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약 2,600원, 네이버 약 1,000억 정도의 공매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그 주에 개인들이 카카오 1조, 네이버 5천억을 샀어요. 이 얘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추석에 갖고 계시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렇게 고민할 문제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장통이에요. 성장 과정 중에 거쳐가야 할 진통이고요. 자, 이런 규제가 나올 때,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직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거 막 급락하니까 우리 직원이 저한테, 이거 막, 뭐, 미친 거 아니에요? 정부가 왜 이래가지고 주가를 빠뜨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전 세계의 플랫폼 회사들이 몸집이 커졌을 때, 그것으로 인한 몸집이 커져가지고 중국처럼 막 니네 몸집 더 커지면 안 돼 막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금융 소비자, 서비스 보호, 소비자의 보호 수준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도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대세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몇 가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앱 결제가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게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날 애플이 3%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플이 정말 그러면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어려울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떤 판결이 있으냐,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55%, 시장 그리고 점유율의 마진율이 70%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판결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왜 들으려고 하냐면요. 이번 이 사태도 금융상품 관련 노이즈로 시작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SEC 위원장이, 이거 어제 뉴스입니다. 가상자산, 코인이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결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냐, 뭐 세금 때문이냐, 또 음모론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금융권에 있어 보니 금융권 안에 어떤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감독원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이거 투자자들 전반적으로 볼 때 투자자 대중한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 이거는 좀, 특정인들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사후적으로 규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요 부분 이해되세요? 제가 요 표현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제도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후행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회사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메타버스 지점을 각 증권사에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메타버스 지점이라는 건 온라인 내에서 앱에 들어가서 지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수수료 체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상담했을 때 상담 체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또는 아니면은 뭐 증권화폐에서 이걸 지금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지금의 우리의 행위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투자의 행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또 허점들이 생겨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애들도 발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이 되면 사후적으로 규제를 해나가면서 이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은 성장해라 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장 기업, 신성장 산업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일이 닥치죠. 미국의 빅테크들은 무수하게 이런 일을 닥치고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제도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저 궤변이라고 하실지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제도 안에서 너희들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 드려볼까요? 여러분 코인 하는 분 또 계시죠? 우리 증권사 직원은 코인을 하면 안 되니 저도 뭐 그런 걸 하진 않지만 코인 시장이 주식시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황을 하는 사람으로서 코인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코인 거래소나 코인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좀 압니다. 거기 그 시장을. 근데 코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코인은 그게 무슨 뭐 코인이 뭐 폰지 사기니 뭐 코인을 하면 안 되느니 그리고 코인은 가치가 0이잖아요. 사실은요. 0이니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지금 전 세계가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뭐죠? 코인 거래소들이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코인 거래소에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잖아요. 이때 실명 인증. 그리고 그 돈을 맡긴 돈을 니네가 갖고 있지 마. 금융권에서 갖고 있어. 왜? 니네가 갖고 있다 니네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갖고 있어야 돼. 니네는 네가 거래만 하게만 해. 시스템만 받쳐줘. 그래서 금융권에서 거래하게끔 해야 돼. 우리 여러분 펀드에 돈을 넣으시면 그 돈을 펀드 운용사에서 안 갖고 있어요. 수탁사에서 은행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코인 내 거래소와 코인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결정이 돼서 완벽하게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코인 거래소와 코인 시장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성공적으로 되면은. 저는 똑같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도가 세상의 변화에 후행하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성장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성장통들이 중간에 나타난다는 거죠. 다만 정부가 이익을 보장해주는 산업이 있어요. 금융산업. 은행 직원들도 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뭐 썩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은행은 정부가 마진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서 여기다 빌려주면 마진이 생기잖아요. 예대 마진이 아니죠. 뭐 사람들이 돈을 맡겨서 얘는 맡기는 돈은 이자가 예를 들어서 1을 받고 여기다 2를 해서 빌려주니까 또 심지어는 국가에서 돈을 1로 빌려갖고 2를 빌려주니까 국가가 그냥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산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융산업이 있고 에너지 산업이 있고 통신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독과점의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 회사들은 신기술의 성공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독과점이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 얘네들은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그 규제 속에서 오히려 더 성장해 나갔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사태에 일어난 이 규제를 한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일어난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분명히 맞고요. 맞겠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겪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회사들이 정말 잘해야죠. 이 회사들이 정말
정말 뭐 돈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남의 돈 뺏어먹는 공무사건 이런 거 좀 하고 좀 큰 사업 해갖고 오히려 전 세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겠죠. 저는 뭐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카카오입니다. 자, 이 떨어질 때 막 샀단 말이에요. 이 산 사람들은요, 이거 반등 주면 여기 오면 팔아야 됩니다. 또는 다 팔 거예요, 아마도. 단기로 들어와서 이거 먹고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나 저처럼 단기 거래가 아니고 나 이 주식을 좀 들고 갈 모양으로 내가 샀어. 이런 사람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이 심리적인 상황을 다 벗어나고 이후에 추세적으로 변화가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또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이미 늦은 상태에서 아래에 막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좀 조금 더 편안히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차 배터리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도 엄청 길죠. 제가 지난주에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주 거 안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배터리에 지금 소재 업종이 막 날아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LG 에너솔루션은 기업 가치가 100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요즘에 뭐 CATL에서 또 배터리 공장 설립한다. 그리고 SK에도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규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규제에서 벗어나서 성장이 아닌 가치주로서 인정이 받으면서 자금이 쏠리고 있는 쪽이 몇 군데 없는데 그게 배터리하고 수소예요. 왜? 배터리하고 수소는 왜 얘들을 규제를 안 할까요? 국가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우리만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성장을 위한 신사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쪽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이쪽을 해서 애들이 규제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요 화면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지난주 거 한번 다시 보시고요. 요것과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천사첨단 신소재. 배터리의 소재입니다. 중국의 기업이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창신 신소재. 그리고 요거는 우리 많이 아는 넝파 33. 예.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다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시황이 별로 좋지 않죠. 요즘에 조금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안 좋았죠. 그리고 중국은 뭐 내년도에 시진핑 재집권 위해서 뭐 구조조정한다 또는 뭐 공동부유한다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장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국은 뭐 엔터, 연예인, 뭐 게임 다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정책에 순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사실 뭐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작년에 뭐 4만 원대에 있긴 했는데 올해 초에 17만 원에 있었거든요. 지금 어제 46만 9천 원까지 와서 올해만도 한 2배, 3배 정도 가는 2배에서 3배 정도 가는 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개별 종목의 이슈만 갖고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이슈이고 이거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또 한 말씀 하고 넘어가야죠. 자, 그럼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사서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요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네요. 에코프로비엠이요. 참.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쳐야 되니까 시간이 가요. 그래서 준비된 것만 하려고 제가 많이 그러는데 사실 그러는 편인데요. 자, 올해만 이렇게 보면요. 얘가 올해 초에가 얼마였냐면 에코프로비엠이 자, 가보겠습니다. 일봉으로요. 여기가 얼마였냐면요.
17만 원, 18만 원이었어요. 올해 초에요. 올해 초에 17만 원, 18만 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얼마까지가 떨어졌었냐? 14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요. 그러면 이게 한 20%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50%까지. 꽤 오랫동안 빠졌어요.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에코프로비엠의 전기차 시장의 향후의 성장성,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향후의 성장성, 이거를 요구부터 요까지 20% 빠지는 동안에는 몰랐냐? 아니에요. 이때도 알고 있었고, 이때 몰랐던 게 요번에 새로 나왔냐? 뭐 SK이노베이션에 수주 받는 거 빼놓고, 뭐 새롭게 뭐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거야 라는 거를 이때는 몰랐고 요번에 알았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때도 알았잖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20% 조정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냐를 볼 때 이들이 과거에 미래에 우리 이익을 12개월 포워드를 끌어서 그걸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멀티플을 곱해서 지금 얘네들은 30배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계산했을 때는 2021년, 2022년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이번에 올라가면서 계산하고 있는 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좀 너무 많은 걸 갖다 쓰고 있죠. 지금 2021년인데 25년까지 끌어쓰면 4년치를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끌어쓰는 것은 확실하게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지금부터 해서 2025년도에 보는 이유는 유럽과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는 것들을 이제는 2025년 기점으로 2023년까지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수치를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2025년도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는가를 지금부터 계산을 해서 그때 계산했던 멀티플 30배를 계산해서 얘가 얼마이냐라고 계산했을 때 자, 이쯤 되면 그걸 다 계산을 쓴 거야 하면 얘가 다시 이때 멈출 거예요. 지금처럼 가파르게 가지 못하고. 즉, 이렇게 가파르게 가고 있을 때 나도 이 주식을 사고 싶어. 요런 생각이 드시면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이거 벌써 30배 곱했는데 이 지금 왔어. 이러면 이때부터는 나는 한 발 물러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에코프로비엠 지금 수급을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그램의 기관들이 계속 팔죠. 금융투자 계속 팔고 얘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기금 매도 보세요. 연기금 넷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나쁘게 보거나 이거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투자자들마다 내가 언제까지 어느 기간 동안 내가 가져갈 거냐 이 주식을. 내가 이걸 만약에 2025년까지 안 보고 2022년 내년까지의 실적만 보고 간다라는 사람은 팔아야 되죠. 2025년을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을 내가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각자의 판단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기 거래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거 매매해야 돼요. 당분간은 지금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쏠리면서 있기 때문에 여기 매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 매매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정쩡하게 지금 사서 물리면 팔 사람이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순응하자라는 표현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책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탄소 포집, 요건 지난주에 했었던 것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여기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뭐를 얘기했냐면요. 화학. 왜 화학을 얘기했냐면 소재 때문에 화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IT 장비와 소재. 요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카카오와 플랫폼 회사들. 얘들이요, 카카오 네이버가 이러고 있다고 해서 플랫폼에서 그 조그만 회사들, 다른 회사들 있잖아요. 같이 빠진 것들. 얘네들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성장이에요, 성장.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키워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실적 시즌이 있는 10월까지, 어쩌면 11월까지, 11월 이후에는 양도세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또 주춤거릴 수 있으니까 시장이 약간 위쪽으로 보면서, 물론
쉬는 동안에 FOMC 회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 안 하겠죠. 연준 위원들이, 파월 의장이. 뭐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그거만 아니면 웬만하면 우리 시장은 위쪽 일당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키워드는 뭐냐? 실적, 무조건 실적주로 간다. 두 번째, 정책 따라간다. 세 번째, 위드 코너나 간다. 네 번째, 소재 위주로만 나는 한다. 완성품보다도 뒷단에 있는 후방에 있는 소재 위주로 거래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전날인데 지금 800분 이상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앞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저 스스로도 옛날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들춰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석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